늦은 봄, 한성시 청화구. 따뜻한 바람이 아스팔트 위를 스치고 지나가고 거리에는 고급 수입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해가 기울며 도로 위로 황금빛이 퍼질 때 매트 블랙 색상의 한성 모터스 런 GTR이 급하게 보도 옆에 멈춰섰다. 엔진룸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계기판에는 수십 개의 경고등이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깜빡였다. 운전석 문이 벌컥 열렸다. 할인, 서할인, 32세.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서진그룹의 외동딸이자 최근 그룹의 자동차 부품 계열사 서진모빌리티에서 전무로 승진한 인물. 오늘따라 유난히 빛나는 고급 명품 재킷, 특주 반지, 그리고 새로 산 듯한 값비싼 구두까지. 그녀의 모든 것은 세상 누구보다 완벽하고 고급스러운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표정은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 진짜 이 타이밍에 고장이 나. 하리는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두 번째로 담당하는 투자자 미팅, 그리고 그 미팅이 그녀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차량이 고장 나면서 모든 게 틀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짜증 섞인 손끝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견인차 부르면 최소 1시간은 걸린다는데 미치겠네. 그때였다. 도로 모퉁이에서 낡은 청색 봉고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차량 측면에는 오래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도진자동차 공업사. 고급 차량들 사이에서 초라하게만 보이는 낡은 차. 그러나 차에서 내린 남자에게서는 묘한 신뢰감이 묻어났다. 짙게 그을린 피부, 오래된 작업복, 기름때가 배어있는 손, 그리고 무거운 공구 가방을 한 손에 든 모습. 그 남자는 마치 이 거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동시에 어디서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을 것 같은 사람이었다. 차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윤도진, 36세.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정비소를 10년째 운영하는 평범한 정비사였다. 하리는 도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작업복, 때가 묻은 운동화, 손에 든 기름때 묻은 공구 가방. 그녀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도와준다고요. 네, 혹시 엔진이 과열된 건가 싶어서요. 차를 잠깐 봐도 괜찮을까요? 도진의 말투는 담백했고 지나치게 나서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일을 제안하는 사람의 태도였다. 그러나 하리는 아예 듣지 않는 표정이었다. 아저씨가 이 차를요. 이건 런 GTR 최신형이에요. 그냥 동네 카센터에서 보던 차가 아니라고요. 도진은 가볍게 웃었다. 정비는 모델 상관없이 다 원리는 같죠. 원리요 하. 진짜 웃기네. 하리는 도진의 앞을 가로막고 손을 내저었다. 손대지 마세요. 혹시라도 스크래치라도 나면 책임질 수 있어요. 도진은 그 말에 입술을 다물었다. 그녀가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견인 부르시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근처에 런 공식 서비스 센터는 신정구 쪽에 있으니까 1시간 반은 걸릴 겁니다. 1시간 반, 하린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말도 안 돼.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택시도 잘 잡히지 않는 거리였고 교통체증 때문에 렌트도 불가능했다. 시간은 자꾸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도진이 조용히 말했다. 정말 급하시면 제가 간단히라도 점검해 볼게요. 하리는 잠시 생각했지만 곧 자존심이 먼저 움직였다. 좋아요. 그리고 명품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들었다. 대신 재미있는 제안 하나 할게요. 도진은 고개를 들었다. 제안이요. 네, 만약 아저씨가 이 차를 고칠 수 있다면 저는 아저씨에게 제 월급 10개월치를 드리죠. 10달치요. 도진은 놀라서 눈썹을 올렸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하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딱 5분 안에 이 차를 완벽하게 고쳐야 해요. 도진은 입을 닫았다. 그리고 못 고치면. 하린은 그의 작업복을 가리켰다.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제가 주제를 몰랐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사람들이 서서히 이 장면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서로에게 속삭였다. 저 재벌 딸 아니야? 저 사람 완전 당하는데. 하지만 하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늘 그랬듯 자신이 이 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잠시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아저씨도 조건 하나 걸어보시던가요? 있죠. 도지는 천천히 말했다. 제가 고치면 전무님도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약속한 돈은 여기서 바로 주시고요. 하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오케이, 어차피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요. 그녀는 스톱워치를 켜면서 말했다. 5분. 지금부터 시작. 삐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도지는 공구 가방을 열고 침착하게 보닛을 열었다. 엔진룸에서는 탄 냄새가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다. 할인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5분 30초 남았어요. 괜찮으세요? 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이 빠르게 움직여 엔진을 점검하고 부품 몇 군데를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이건 고장이 아닌데. 터보 쪽 부품이 비정상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 손상도 주행 중 흔들림으로 풀릴 만한 구조도 아니었다. 이건 명백한 고의였다. 3분대가 지나갈 무렵 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볼트를 꺼냈다. 베테랑 정비사라면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비상용 부품이었다. 그는 빠르게 액추에이터를 다시 장착하고 단단히 고정했다. 하리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다. 2분 10초 남았는데 아직도 자신 있으세요? 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엔진 커버를 닫고 운전석 문을 열었다. 키를 돌렸다. 부드럽게 돌아가는 엔진음, 경고등이 하나둘 사라졌다. 됐네. 그는 시동을 몇 번 확인한 뒤 채서 내려왔다. 1분 30초 남았습니다. 고쳤습니다. 하리는 순간 멍해졌다. 뭐라고요? 고쳤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하리는 급하게 운전석으로 뛰어갔다. 시동을 걸자.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말도 안 돼. 어떡해.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황이 동시에 떠올랐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다. 도진이 휴대폰을 꺼냈다. 혹시 속임수라고 하실까봐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뒀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여드릴게요. 하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약속 기억하시죠? 도진의 말은 조용했지만 묵직했다. 하린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사람들의 시선, 촬영 중인 카메라 수십 대, 점점 퍼지고 있을 SNS 생중계. 그녀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를 몰랐습니다. 목소리는 매우 작았다.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했다. 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일어나세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씁쓸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하린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 서강문. 전화를 받은 순간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다 봤다. 뚝. 전화가 끊겼다.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SNS에서 이미 화제가 되고 있다는 의미였다. 도지는 손을 뻗으며 말했다. 돈은요?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책을 꺼냈다. 여러 번 떨리는 손끝으로 글자를 수정한 후 수표를 그에게 건넸다. 3천만 원, 제 월급 10달치예요. 도지는 수표를 받아 조용히 접어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이 차 누가 일부러 망가뜨린 겁니다. 하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요? 도지는 아까 촬영한 엔진룸 영상을 보여줬다. 이건 정상적인 고장이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부품을 분리했습니다. 하린은 숨을 삼켰다. 누가, 왜?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분명 누군가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채올라 떠나기 전에 하린은 잠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작은 정비소에서 TV를 보던 도지는 앵커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진그룹 서강문 회장의 딸 서하린 전무가 오늘 발생한 길거리 무릎 사과 사건의 당사자로 밝혀지며 논란이. 도지는 TV를 껐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윤도진 씨죠. 서강문 회장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 본사로 와달라고 하십니다. 저를요. 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으시답니다. 전화가 끊겼다. 도진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게 끝이 아니군. 다음 날 아침 한성시 신정구 서진그룹 본사 63층짜리 유리빌딩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다. 윤도진은 빌딩 앞에서 차를 세우고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정비소 냄새밖에 모르던 자신의 삶에 이렇게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직접 오라고 말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정문 앞으로 다가서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둘이 다가왔다. 윤도진 씨 맞으십니까? 네, 들어오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경호원은 도진을 로비 안으로 안내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섬세한 조각이 들어간 벽면,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비싼 조명까지.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여기, 나 같은 사람이 걸어도 되는 곳이 맞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도진이 들어서자 경호원이 버튼을 눌렀다. 63층 회장실. 엘리베이터는 조용한 기계음과 함께 올라가기 시작했다. 도진은 어색하게 작업복 대신 셔츠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다. 그러나 셔츠를 입었다고 해서 그가 갑자기 이 세계에 속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문득 어제 일이 떠올랐다. 그 여자의 무릎 꿇던 모습, 억울함, 수치심, 두려움, 혼란이 뒤섞인 얼굴. 그리고 그녀의 차가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조작됐다는 사실. 그건 분명히 위험한 신호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63층 복도는 고요하고 차갑고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통제된 공간 같았다. 비서실 문이 열리며 한 여직원이 다가왔다. 윤도진 씨, 회장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오시죠. 도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서강문 회장, 거대한 창문 앞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회색빛이 섞인 머리카락,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강인함과 절제된 고급스러움을 풍기고 있었다. 서강문, 서진그룹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인물, 그리고 서아린의 아버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윤도진 씨, 예, 회장님. 앉으시죠. 도진은 조심스럽게 회장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은 긴장으로 인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서강문은 잠시 그를 관찰하듯 바라보았다. 어제 일이 인터넷을 뒤집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는 고맙소. 도진은 순간 얼어붙었다. 고맙다고요. 그래, 어제 자네가 보여준 모습, 그리고 자네가 내 딸에게 보여준 태도는 나로서도 흥미로웠거든. 서강문은 천천히 걸어와 책상에 손을 얹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소. 어제 내 딸의 차가 정말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게 사실입니까?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다. 네, 여기 어제 제가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는 엔진룸을 보여주는 영상을 재생했다. 서강문은 고개를 숙여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건 자연스러운 고장이 아니지. 네, 누군가 고의로 액추에이터 연결 부품을 풀어놨습니다. 일반적인 손상으로는 그렇겐 되지 않습니다. 서강문은 영상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도진 씨, 예. 자네는 어제 내 딸에게 모욕을 주려 한 게 아니었어. 도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그녀가 스스로 내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에 응했을 뿐이고요. 서강문은 잠시 웃음을 흘렸다. 짧고 날카로운, 어쩌면 비웃음 같기도 한 미소. 흔치 않은 사람이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앞에 서면 고개를 숙이고 핑계를 대거나 혹은 딸이 잘못한 부분을 감싸려 하지. 그런데 당신은 변명하지 않소. 자신의 한 일을 그대로 말할 뿐이군.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강문은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말했다. 그래서 결론만 말하겠소. 도진은 숨을 삼켰다. 나는 자네를
우리 회사로 데려오고 싶소. 예. 자네 같은 사람은 흔치 않지. 실력, 판단력, 정직함. 우리 서진 모빌리티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오. 처우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줄 수 있어. 아니, 50배도 가능하겠지. 도지는 말문이 막혔다. 물론 자네가 가진 정비소 부채도 전부 해결해 줄 수 있어. 나는 자네가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제 확실히 봤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도지는 곧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 제안 받을 수 없습니다. 서강문의 미소가 사라졌다. 거절. 네, 저는 제 정비소가 좋습니다. 작고 오래됐지만. 제겐 그곳이 제가 지켜온 삶입니다. 제게 차를 맡기는 단골들도 있고요. 그걸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단호함을 들은 서강문은 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재밌군. 우리 회사엔 자네 같은 답을 내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 대부분은 눈이 돌아가서 예, 회장님하고 덥석 잡거든. 도지는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히 앉아 있었다. 서강문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좋다. 그렇다면 다른 제안을 하지. 다른 제안이요. 내 딸, 할인의 개인 정비사가 되게. 도지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졌다. 전 무님의 개인 정비사요. 그래, 너는 어제 차의 조작을 눈치챘지. 그 말은. 누군가 지속적으로 우리 딸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요. 서강문의 음성이 낮아졌다. 그건 어제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오. 한 달 전에도 브레이크 라인이 이상했고 2주 전에는 타이어 볼트가 누군가에게 느슨해져 있었소. 우리는 내부에서 누군가 딸의 차량에 접근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지. 도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런데 왜 전무님은 모르는 겁니까? 알려주면 겁에 질릴 테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딸아이는 누구보다 이를 사랑하는 아이니까 그걸 빼앗고 싶지는 않았소. 서강문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나는 내 딸을 지키고 싶소. 그리고 어제 자네를 보고 확신했지. 그는 눈을 마주보고 말했다. 누구보다 정직한 사람이더군.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소. 돈으로 흔들리지 않고 권력에도 고개 숙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도지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 딸을 부탁하네. 차량 관리뿐 아니라 안전도. 지금 저보고 그녀의 경호를 맡으라는 겁니까? 경호가 아니라 서강문은 말을 끊고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와 늘 함께하며 지켜보라는 뜻이요. 도지는 흔들리는 마음을 억눌렀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첫째, 제 정비소는 유지합니다. 둘째, 저는 정비사입니다. 보디가드 같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셋째, 전무님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서강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좋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그리고 회장의 말대로였다. 서하린은 이 사실을 아주 곱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하린의 펜트하우스 앞. 그날 오후 4시 한성시 청화구의 고급 주거 지역 로열힐 펜트하우스 터. 도지는 초인종 앞에 섰다. 바람이 불어와 셔츠 깃을 흔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가 날 받아줄까.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서아리는 편안한 집 안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기품이 묻어났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당신 뭐예요? 전무님, 오늘부터 제가 전무님의 개인 정비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할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뭐라고요? 회장님께서 직접 결정하셨습니다. 할인은 그 말을 듣고 거의 문을 닫아버릴 뻔했다. 싫어요. 거절할게요. 도지는 문이 닫히기 직전 손으로 막았다. 그럼 회장님께 직접 말씀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할인은 잠시 그를 노려보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다. 들어와요. 펜트하우스 내부는 넓고 화려했고 깨끗했다. 그러나 이상하게 사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도지는 바로 말했다.
전무님 차량 상태 점검하러 왔습니다. 지금. 네, 회장님께서 매일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리는 짜증을 억누르며 차 키를 건넸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전 몰라요. 도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30분 후 그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브레이크 라인의 미세한 손상, 마치 누군가가 티나지 않게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는 듯했다. 도지는 급히 하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무님, 지금 바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5분 후 하린이 다급하게 도착했다. 무슨 일인데요? 도지는 손전등을 비추며 브레이크 라인을 가리켰다. 이거 누가 의도적으로 긁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마모가 아닙니다. 이대로 몇 번만 더 타면 고속에서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을 멈출 겁니다. 하린의 얼굴이 공포로 질렸다. 누가? 저도 모르지만 분명히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린은 벽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쉬었다.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버지는 제가 회사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실을 알면 저를 모든 자리에서 배제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도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무님과 제가 해결하죠.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도지는 그녀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날 이후로 윤도진의 하루는 완전히 다른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아침 6시만 되면 그는 서하린의 펜트하우스 앞에서 차량을 점검하며 서성였다. 늘 정비소 기름 냄새 속에 살던 남자가 재벌딸의 하루를 지키는 역할을 맡게 됐다는 사실은 아직도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맡은 일을 묵묵히 이어갔다. 현관문이 열리고 하리니 모습을 드러내면 도지는 자연스럽게 운전석으로 향했다. 서하린은 아무 말 없이 차 뒷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고 그 순간부터 차 안은 곧바로 사무실로 변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이어폰 너머 들려오는 회의 목소리, 서류 넘기는 바스락거림. 도지는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인지 침묵 속에서도 조금씩 느낄 수 있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리는 자신의 일에 집중했고 도지는 운전과 주변 경계를 동시에 수행했다. 둘 사이에는 차가운 공기와 업무적인 거리감만 존재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하린이 차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금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컵 하나를 도진에게 내밀었다. 이거 드세요. 매일 일찍 오시잖아요. 도진은 잠시 멈칫한 뒤 커피를 받아들었다. 그녀에게 이런 배려를 받을 거란 예상은 하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 둘러싸여 있던 차갑고 단단한 유리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며 하루하루는 조금씩 다른 색을 띠었다. 퇴근길에도 작은 변화가 이어졌다. 평소라면 하리는 회사 앞에서 차를 타고 그대로 집으로 향했지만 어느 날은 목적지를 말하며 자신 있게 말했다. 잠깐만요. 청화역 뒷골목에 짜장면집이 있거든요. 거기 들려요. 도지는 의아한 듯 고개를 돌렸다. 짜장면이요. 가끔은 그게 먹고 싶어요. 이상해요. 이 말투는 서하린이라는 이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냉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도지는 그녀의 표정에서 대학 시절의 자유로움 같은 느낌을 읽었다. 그들이 도착한 중국집은 허름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다. 오래된 간판 아래 한때는 많은 학생들이 드나들었을 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는 낡았지만 정감이 있었다. 제가 대학생 때 자주 오던 곳이에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많이 데려와 주셨거든요. 하린의 목소리에는 감춰진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고 짜장면을 먹으며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은 회사에서 보던 냉철한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인간적인 온기가 있었다. 전무님 어머니께서 도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하리는 눈을 내리깔았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어요. 먹던 짜장면을 살짝 내려놓으며 하리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일밖에 모르고 저는 그냥 혼자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요. 그녀의 말에는 오랜 세월 눌러온 무게가 있었다. 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어머니를 일찍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저를 키웠죠. 어려서부터 돈 걱정 많았지만 아버지가 늘 말했어요. 하리는 고개를 들어 그의 말을 기다렸다. 사람 평가할 때는 지위도, 돈도 아니고 마음을 봐야 한다고. 그 말에 하리는 멍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날 제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도 화내지 않았던 거예요. 화났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로운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순간 하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를 그렇게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미안해요. 진심으로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은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도지는 미소를 지었다. 이미 무릎 꿇으셨잖아요. 그건 내기였죠. 진심은 아니었어요. 하리는 도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은 진심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벽이 조금 더 낮아지는 순간이었다. 그 후로 3주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매일 아침 그녀를 태우고 회사로 데려다주고 저녁까지 대기하며 다시 집으로 모시는 일을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조금씩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업무 스트레스로 짜증을 내기도 했고 가끔은 어린아이처럼 초콜릿을 먹으며 기분을 바꾸기도 했다. 생각보다 허당기가 있을 때도 있었고 지나칠 정도로 완벽주의자일 때도 있었다. 며칠 후 어느 저녁, 평소보다 유난히 늦는 날이 있었다. 도지는 9시까지 기다렸다. 10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었다.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결심하고 건물 안으로 향했다. 경비원에게 전무님을 찾겠다고 말했지만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전무님과 연락이 안 됩니다. 혹시 무슨 일이? 경비원의 말은 채 끝나지도 않았다. 도지는 이미 전무층으로 달려 올라가고 있었다. 늦은 밤, 복도는 적막과 어둠만 남아 있었다. 사무실 문 앞에 서자. 문틈에서 이상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가스 냄새. 그는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전무님 들리세요. 반응이 없었다. 3번, 더 강하게 문을 걷어찼다. 3번째 찾아 문이 크게 흔들리며 열렸다. 기침과 함께 밀려오는 가스 냄새. 도지는 입을 막아가며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책상 앞, 서아린이 의자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전무님.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급히 문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창문을 열며 그녀의 얼굴을 두드렸다. 전무님, 정신 차리세요. 하리는 몇 초 뒤 기침하며 희미하게 눈을 떴다. 무슨 일이에요? 가스였습니다. 누군가 배관을 건드렸어요. 처음부터 당신을 노린 겁니다. 하리는 멍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지는 가스의 원인을 찾아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커피 머신 뒤를 살폈다. 배관이 인위적으로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이건 분명히 살해 시도였다. 병원으로 옮긴 뒤 하리는 병실 바깥 복도에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고 손도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체 누가 왜? 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무님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회사에 없는 사람이 더 드물죠. 여자라서 무시하는 사람들. 제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까지. 혹시 가족 중에는요? 그 말에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다. 사촌 오빠가 있어요. 서진우.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그는 한때 서진그룹의 후계자였다. 그러나 횡령 사건으로 내쳐졌고 그 자리를 하린이 이어받았다. 하린은 힘겹게 말했다. 진우 오빠는 어릴 때부터 저를 무시했어요. 여자가 무슨 경영이냐. 시집이나 가라 같은 말만 했죠. 제가 후계자가 된 날 그 사람 눈에 증오가 가득했어요. 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 알리는 게 맞습니다. 안 돼요. 하리는 즉시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는 제가 어떤 위험에도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으면 해요. 이 사실을 알면 절 모든 자리에서 빼버릴 거예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일하고 싶어요. 누가 절 노리고 있다는 이유로 제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너무도 절박했고 너무도 진심이었다. 도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길로 그는 오래된 친구를 찾아갔다.
전직 형사이자 현재 사설탐정으로 일하는 이준호. 윤도진의 몇 안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준호는 이야기를 듣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도진아, 너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거야. 그러나 도진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준호는 그 표정을 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내가 도와줄게. 네가 혼자 이 짐을 질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할인을 노리는 그림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이준호와의 만남 이후 도진의 머릿속은 잠시도 쉬지 못했다. 병원에서 서할인을 두고 돌아오는 길, 그의 가슴은 한없이 무거웠다. 외로움과 책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마음 깊은 곳을 찌르고 있었다. 차 안. 도진은 핸들을 잡은 채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도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누군가가 그녀를 죽이려 한다면 다음은 언제일까? 또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까? 그리고 난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그는 그 질문에 대답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지켜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며칠 뒤 준호가 곧바로 연락을 해왔다. 대화를 요청받은 카페는 손님이 거의 없어 조용했으며 창가 자리는 늦은 오후 햇살에 비쳐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도진아, 큰 거 하나 찾았다. 그의 말투는 무거웠고 평소의 장난스러움은 전혀 없었다. 도진은 조용히 자리로 앉았다. 뭔데? 서아린 주변 사람들 동선을 다 살펴봤다. 그런데 평범한 인물이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이야? 준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조직도 보면 알겠지만 서진그룹 내부에서 할인을 싫어하는 사람의 수가 정말 엄청나더라. 여자라서 질투하는 사람, 자리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온통 적이야. 그건 이미 알고 있어.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놈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다. 준호는 서류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남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매와 살짝 굳은 턱선을 가진 영락없는 프로의 느낌을 풍기는 남자였다. 이 자식 누구냐? 도진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갔다. 차일환 전직 특수부대 출신. 지금은 뭐랄까 돈 받고 더러운 일 하는 놈이지. 기업 분쟁, 뒤질 처리, 심부름부터 사람 제거까지. 도진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인간이 할인을 가능성이 높아. 더 중요한 건 준호는 다른 서류를 건넸다. 최근에 서진우가 해외에서 큰 금액을 불러들였어. 액수는 10억. 도진의 표정이 굳었다. 그 돈이 이놈에게 전달됐다고. 정확히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두 사람을 따로따로 미행한 결과 동선이 너무 겹쳐. 카페 공기가 한순간에 싸늘해졌다. 너무도 명확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었다. 서진우 한때 후계자였으나 몰락했으며 지금은 가족의 원망과 오해 속에서 사라진 남자. 이런 자가 복수심에 불타 있다면 할인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목표가 될 것이다. 도진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준호야, 도대체 이런 인간들을 상대할 수 있겠냐? 솔직히 말하면 너 혼자선 절대 못 이겨. 그럼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최소한 이번엔 내 팀을 붙일게. 너 혼자 뛰면 죽는다. 도진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 싸우는 상대는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목적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그날 밤 도진은 할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 잠시 주차장에서 그녀를 불러 세웠다. 전무님, 오늘은 제 차에서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할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왜요? 도진은 진지한 얼굴로 다가갔다. 전무님 집 위치가 이미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호가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을 듣는 순간 할인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다. 누구였어요? 차일환이라는 남자입니다. 전직 특수부대, 그리고 전무님을 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인의 손끝이 떨렸다. 불안이 그녀의 눈동자를 뒤덮었다. 오, 그 사람이 지금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제 차 안에서 잠시 쉬는 게 안전합니다. 하리는 말없이 도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밤을 보냈다. 도진은 운전석에서 깨어 있었고 하리는 뒷좌석에서 담요를 덮고 잠시 눈을 붙였다. 그녀는 잠결에 몇 번 뒤척이며 속삭였다. 안 돼, 엄마. 도진은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든 얼굴은 누구보다도 여리고 불안해 보였다. 평소의 단단한 껍데기와 달리 그 속에는 상처받은 사람의 얼굴만 남아 있었다. 내가 지켜야 한다. 도진은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는 준호의 이름이 떠 있었다. 도진아, 큰일 났다. 그의 목소리는 급했다. 무슨 일이야? 오늘 있잖아. 신제품 발표회. 도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래, 오후 2시에 있지. 서진우랑 차일환, 둘 다 그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어. 내가 위치 추적 돌려봤는데 거의 확신이 들어. 도진은 말없이 핸들을 꽉 쥐었다. 도진아, 오늘 무조건 사고 난다. 그 자식들이 뭔가 준비한 게 있어. 알았다. 바로 준비할게. 통화를 끊자마자 도진은 뒷좌석에 있는 할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눈이 떠 있었고 도진의 표정을 읽은 듯 입술을 떨었다.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행사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할인은 흔들리는 눈빛을 억누르며 말했다. 행사는 취소 못합니다. 그 발표가 회사의 미래를 바꾸는 자리예요. 제가 물러서면 모두가 웃을 겁니다. 도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절대 제 옆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무대 위에 있을 때도 저를 보세요. 어디든 혼자 가지 마세요.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당신이 지켜준다면 괜찮을 거라고 믿어요. 그 믿음이 도진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다. 오후 2시 한성 컨벤션 센터. 수백 명의 기자, 투자자, 업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서진 모빌리티의 신제품 발표회는 올해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고 하리는 여러 날 동안 준비해온 기술 발표를 위해 무대 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진과 준호, 그리고 준호의 팀원 3명이 행사장 곳곳에 배치됐다. 도진은 무대 측면 어둠 속에서 주위를 곤두서며 주변을 살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 속에서 한 사람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 하리는 도진에게 다가왔다. 당신 거기 서 있으면 사람들 눈치챌 텐데. 괜찮습니다. 전무님만 보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그녀는 잠시 도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미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오늘 당신 없었으면 저 못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고 마이크 너머로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서진 모빌리티 전무 서하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희가 준비한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관중들이 집중하자 무대 전체가 고요해졌다. 그 순간 도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준호였다. 2층 발코니, 검은 가방 든 남자, 수상함. 도진은 즉시 고개를 들어 2층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그림자, 그리고 익숙한 얼굴. 차일환. 도진은 숨을 들이쉬고 계단 쪽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일환이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다. 손에 든 검은 가방, 그 안이 비어 있을 리 없었다. 도진이 발코니에 올라서자 일환이 고개를 돌렸다. 또 당신인가? 그 목소리는 놀람도 없이 담담했다. 마치 예정된 일이 벌어진 듯한 태도였다. 도진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 가방에 뭐가 들어있어? 일환은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묘하게 웃었다. 궁금해. 그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소음기가 달린 권총. 순간 도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일환은 총을 들어 아래 무대에서 발표하는 할인을 겨냥했다. 걱정하지 마. 한 발이면 충분해. 아무도 모르게 끝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진은 몸을 던졌다. 안 돼. 둘은 바닥에서 거칠게 엉켰다. 일환은 특수부대 출신다운 빠른 반사신경으로 도진을 밀쳐냈고 도진의 몸이 난간에 부딪히며 큰 소리가 났다.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다. 일환은 떨어진 총을 다시 잡으려 손을 뻗었다.
도진은 이를 악물고 달려들어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그러나 일환의 팔꿈치가 순식간에 도진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했다. 피가 입가에서 흘러내렸다. 일환이 다시 총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여기서 끝내자고 했잖아. 도진은 마지막 힘을 모아 일환을 밀쳐냈다. 끝나는 건 네가 될 거다. 두 사람이 난간까지 밀려났다. 아래층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일환은 이를 갈며 도진을 난간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죽어. 그 순간 갑작스러운 칙소리와 함께 정의 충격이 일환의 몸을 강하게 휘감았다.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뒤에서 이준호가 테이저건을 들고 서 있었다. 이 자식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도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준호가 다가와 말했다. 괜찮냐? 살았어. 덕분에. 아래에서는 경호원들이 서아린을 보호하고 있었고 그녀는 놀란 눈으로 발코니를 올려다보았다. 도진을 찾는 듯한 눈빛,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하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발코니에서의 난투극이 끝난 이후 행사장은 순식간에 소란과 공포가 뒤섞인 혼돈의 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빠져나갔고 관객들은 서로 밀치며 출구로 향했다. 경호팀은 서하린을 둘러싸고 급히 무대 뒤쪽으로 이동시켰다. 아무리 사내 발표회라 해도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은 전례가 없었고 모두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도진은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다. 입가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닦아냈지만 아직도 몸 깊은 곳에서 울리는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다. 몇 분이 지나서야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하린이 살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다. 발코니를 내려다봤을 때 그녀가 무사한 모습을 확인하자 그제야 온몸에 힘이 빠졌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었다.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준호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일어난 건 다행인데 너 진짜 죽을 뻔한 거 알지? 나보다 더 위험한 건 하린 전무였어. 도진은 툭 내뱉으며 다시 아래를 바라보았다. 서하린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졌다. 하린은 어디 있어? 경호팀이 무대 뒤 휴게실로 모셔갔어. 상태 확인하더라고. 근데 너도 병원 가야 해. 이건 그냥 타박상 수준이 아니야. 괜찮아. 지금은 그녀가 먼저야. 도진은 계단으로 향하며 비틀거렸다. 준호는 한숨을 쉬면서도 마지못해 그를 따라 나섰다. 행사장 뒤편. 임시 휴게실 문 앞에는 경호원 3명이 지키고 있었다. 도진이 다가오자 그들의 시선이 경계로 가득 차올랐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전무님을 뵐 수 없습니다. 전무님이 괜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사님 신분으로는 안 됩니다. 상부에서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안전 확보 전까진 어떤 사람도 가까이 오게 할 수 없다고. 막지 마. 문이 갑자기 열리며 서아린이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의 차갑고 완벽한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은 잔뜩 굳고 눈가는 붉었다. 도진 씨 들어오게 해요. 경호원들은 눈치만 보며 한 걸음 물러났다. 하린은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팔을 잡았다. 은 거예요, 피가. 전무님이 먼저죠. 아니에요. 그녀는 마치 자신도 모르게 그를 끌어안았다. 당신 아니었으면 오늘 저는... 도진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하지만 잠시 후 밀어내며 말했다. 전무님, 여기서 오래 있으면 위험합니다. 서진우,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린은 숨을 삼켰다. 일화는 경찰에 넘겼어요. 하지만 배우가 살아있다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그녀는 두 손을 꽉 맞잡았다. 도진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부터는 완전히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두려움이 다시금 흔들렸다. 이날 밤 사건은 즉시 뉴스로 퍼져나갔다. 서진 모빌리티 발표회 테러 시도, 전무 서하린 테러 표적 추정 전직 특수부대 출신 용의자 체포, 배우는 누구인가. 각종 헤드라인이 도배되기 시작했고 SNS에서는 이미 하린의 이름이 연관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불빛은 최소한으로 켜져 있었고 창밖의 야경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오히려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들 뿐이었다. 도진은 반대편 의자에서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조용히 말을 꺼냈다. 오늘 같은 일
또 일어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확실한 제거 의도예요. 알아요. 그리고 전무님은 이제 표적입니다.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쥐었다. 잔 속의 물결이 그녀의 감정을 반영하듯 흔들렸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저는 회사를 지킬 수 없겠죠. 그보다 전무님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녀는 도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고 단단한 눈빛 속에서 희미한 위로를 느끼는 듯한 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당신 저 지켜줄 수 있어요. 전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또 이런 일 겪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약속이자 결의였다. 잠시 고요가 흘렀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가까워오는 듯한 불안감이 느껴졌다. 도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다. 준호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전무님, 주변 인물들, 최근 동선, 재무 흐름, 전부 나와 있습니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받아들었다. 서류는 예상보다 방대했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경계하거나 적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전무님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넘기다 손이 멈췄다. 눈에 익은 이름이었다. 서진우,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죽이려고 했다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증거는 부족하지만 정황은 명확합니다. 그가 최근 들어 움직인 경로, 차일환과의 접촉 기록, 해외 계좌에서 갑자기 이동한 자금, 모두 전무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리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믿기 싫어요.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하지만 진실을 봐야 합니다. 도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전무님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어요. 하린의 눈에 서글픈 표정이 어렸다. 이 모든 게 전부 제 잘못인 걸까요? 아니요. 도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전무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무님이 너무 올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녀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누군가 정직하고 능력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전무님은 강하고 똑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죠. 하린의 눈꺼풀이 떨렸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둘 사이에서 짧지만 강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두터워지는 느낌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펜트하우스 내부는 더욱 고요해졌다. 이제 도진과 하리는 위협 앞에서 함께 서 있어야 하는 동료이자 운명을 공유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럴 때 갑자기 도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준호의 이름이 떴다. 도진아, 급한 일이다. 목소리만 들어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왜? 차일환이 갑자기 입을 열기 시작했다. 도진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했는데? 배우가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말만 했어. 그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도진은 서서히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진우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뜻이야.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차일환은 혼자 움직이지 않아. 확실히 누군가 더 있어. 도진은 하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막 불안한 표정으로 전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차일환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법이지. 순간 하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회사, 동료, 아버지의 측근, 오래 함께한 임원들. 모든 이들이 의심스러워지는 순간이었다. 도진아, 진우는 분명히 배우 중 하나지만 지금은 전부를 의심해야 해. 이건 단순한 가정 싸움이 아니야. 도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하린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전무님 주변 모든 사람을 조사해야 합니다. 누구도 믿지 마세요. 누구도. 하린은 눈을 감았다. 아이, 당신은요? 도진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저는 전무님을 지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었고 선언이었으며 두 사람을 묶는 새로운 끈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회의를 이어갔다. 증거들을 정리하고 준호와 계속 연락하며 배우의 배우를 밝혀내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하리는 잠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마음을 굳게 잡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가끔은 감정이 밀려오는 듯 숨을 크게 들이쉬거나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손을 잡기도 했다. 도지는 그런 그녀를 보며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 여자는 정말 강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강함 뒤에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상처와 외로움이 깊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도진의 마음을 더 흔들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의무 이상의 마음. 새벽에 가까워졌을 때 하리는 갑자기 말했다. 도진 씨. 도진은 고개를 들었다. 저 무서워요. 그 한마디에 도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하리는 평소에 차갑고 완벽한 이미지와는 달리 지금은 마치 비를 맞고 떨고 있는 작은 새 같았다. 전 지금까지 혼자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젠 알겠어요.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요. 도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전무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에 하린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정말요. 네, 전무님 곁에 제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린의 얼굴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숨소리를 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파트 5의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도진과 하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밤새도록 이어진 회의 끝에 하린은 결국 소파에 기대어 잠깐 눈을 붙였다. 눈 밑은 붉게 그늘졌고 이틀 동안 잠을 거의 못 잔 탓에 힘은 진작 빠졌지만 그녀는 끝까지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다. 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은 참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 뒤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차이루안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는 명백하게 배우 중 배우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우는 서하린 주변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컸다. 도지는 새벽 공기를 가르는 듯한 불길함 속에서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자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네,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매우 낮고 진지했다. 도진아, 사건이 더 복잡해졌다. 또 무슨 일이야? 차이란이 조사를 받다가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변호사를 들여보냈어. 도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변호사 누군데? 정체를 밝히지 않은 대형 로펌 소속. 그리고 차이란은 변호사와 잠깐 독대한 뒤 갑자기 입을 닫아버렸어.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입막음 당한 거군. 확실해. 게다가 변호사가 오기 10분 전에 누군가 경찰서 내부 CCTV를 잠시 다운시켰어. 전문가 솜씨다. 도지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진우가 아니라는 거냐? 진우는 배우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움직이는 사람은 훨씬 더 조직적이고 자원이 많아. 솔직히 재벌가 내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야. 도지는 갑자기 머릿속에서 어떤 인물이 떠올랐다. 서강문 할인의 아버지이자 서진그룹의 회장. 그는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절대 권력자였다. 그를 의심할 이유는 없었지만 권력의 세계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했다. 준호야, 혹시 말할 필요 없어. 나도 그 사람 생각했어. 하지만 아직은 증거 없어. 오히려 오해하면 위험해. 그래도 확인해야 돼. 그래, 그 부분은 내가 좀 더 조사해 볼게. 하지만 너도 조심해. 이건 단순히 할인 전무를 노리는 게 아니다. 네가 끼어든 이상 너까지 적으로 간주할 수 있어. 도지는 짧게 대답했다.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할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긴장과 불안 속에서도 잠든 모습은 한없이 여리고 도진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 순간 창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달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장비를 만지는 듯한 익숙한 소리였다.
도지는 순식간에 몸을 긴장시켰다. 이건 또 건물 외벽에서 들리는 소리다. 고층 펜트하우스 외벽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였지만 전문가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할인 쪽으로 가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전무님, 일어나세요. 할인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무슨 일이죠? 조용히 하세요. 지금 누군가 이 건물 외벽에 있습니다. 그 순간 창문 유리 너머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스르륵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할인은 숨을 멈춘 듯 굳어버렸다. 도진 씨, 조용히 하세요. 옆으로 가 계십시오. 그림자가 창문 바로 앞에 도착했다. 야간용 장비를 착용한 듯 얼굴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은 훈련된 사람의 그것이었다. 침입자. 펜트하우스 외벽의 유리는 방탄 소재로 되어 있었지만 전문 장비라면 이야기가 달랐다. 드리름이 들렸다. 할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잠깐만, 이 집이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전무님, 지금 가장 위험한 곳이 집입니다. 이 사람은 건물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순간 유리 흔들림이 더 심해졌다. 전무님, 지금 나가야 합니다. 도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급히 뒷문 쪽으로 향했다. 할인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도진 씨, 당신은... 전무님 먼저 대피시키고 저도 뒤따라갑니다. 그러나 할인은 도진의 손을 꽉 잡았다. 안 돼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그 짧은 말에 도진의 가슴이 뜨겁게 울렸다. 하지만 감정에 빠질 시간이 없었다. 전무님 먼저 나가세요. 제가 바로 뒤따라갑니다. 그들은 응급 대피 통로로 향했다. 펜트하우스 상층 고객만 사용하는 비상 통로로.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문 뒤쪽에서 또다시 금속음이 들려왔다. 누군가 안쪽에서도 접근하고 있었다. 2명 이상이다. 도지는 이를 악물었다. 할인은 두려움에 다시 그의 팔을 잡았다. 우리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도진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해졌다. 전무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상황을 무너뜨리지 않는 작은 기둥처럼 할인의 마음에 박혔다. 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이건 뭐예요? 고속도로에서 쓰던 차량용 접근 탐지 센서입니다. 응급시에 빠르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는 비상통로 문에 센서를 붙이고 바로 옆 벽장 쪽으로 할인을 이끌었다. 전무님, 잠시 여기 서 계세요. 할인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당신 다치는 건 싫어요. 도지는 짧게 웃었다. 전무님이 무사하면 저는 괜찮습니다. 센서가 갑자기 빨간불을 깜빡였다. 도지는 낮게 속삭였다. 왔다. 문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리고 쾅! 문이 강하게 두들겨졌다. 할인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도진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스웨스. 문 바깥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무겁고 강했다. 정확히 2명, 장비를 착용한 발걸음이었다. 도진은 몸을 낮추며 칼을 꺼냈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정비용 특별 나이프였다. 차량 사고 현장에서 유리, 벨트, 각종 금속을 절단해 인명을 구할 때 쓰이던 그것이었다. 딱 자물쇠가 부서지는 소리. 도지는 할인에게 속삭였다. 전무님, 이 문이 열리면 저는 바로 공격합니다. 전무님은 뒤로 물러서세요.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틈 사이로 검은 장비와 헬멧이 보였다. 그리고 침입자 하나가 완전히 들어오던 순간 도지는 전력을 다해 몸을 던졌다. 쾅 첫 번째 침입자는 그대로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다. 2번째 침입자가 총을 들려는 순간 도지는 몸을 돌려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탁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둘은 좁은 통로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도진의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 누구 지시 받고 움직였어? 침입자는 과감하게 발을 걸어 도진을 밀쳐내려 했다. 도진은 벽에 부딪히며 몸을 가누고 그의 손목을 잡고 밀어붙였다. 그러나 상대도 전직 군인처럼 빠르고 숙련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도진 씨, 할인의 목소리가 울리자 침입자는 순간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짧은 틈, 도진은 주저하지 않았다. 퍼억 정비용 나이프의 손잡이 부분으로 침입자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침입자는 그대로 쓰러졌다. 숨이 날아갈 정도의 싸움이 끝나고 모든 소리가 잠잠해진 뒤 도지는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 섰다. 하리는 울먹이며 다가왔다. 당신 괜찮아요? 피가 나요. 도지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갈라져 피가 떨어졌다. 괜찮습니다. 전무님만 무사하면 돼요. 그 말에 하리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지켜드리고 싶으니까요. 그 단순한 말 하나가 하린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도진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무서웠어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도진은 그녀의 등을 천천히 감싸 안았다. 전무님,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침입자의 무정의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흐렸다. 상황 보고해라. 성공 여부 말해라. 그 목소리는 둘 다 알고 있는 익숙한 목소리였다. 하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목소리, 설마... 도지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전무님, 이건 이제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는 떨어진 무정이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 흐르는 목소리를 들으며 도지는 이를 악물었다. 진우가 아니다. 두 사람의 가슴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했다. 낯설지 않은 목소리. 차갑고 권위 있고 수많은 사람을 지배해온 힘이 묻어있는 목소리. 두 사람은 동시에 한 이름을 떠올렸다. 서강문. 서하린의 아버지, 서진그룹의 회장. 하린은 벽에 손을 짚으며 손을 떨었다. 아버지가 왜? 도진의 눈빛은 차갑게 얼었다. 전무님, 진실은 생각보다 더 잔혹할 수도 있습니다. 침입자들이 제압된 후 펜트하우스 비상통로는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울 만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두 명의 침입자, 그들 옷에 달린 장비와 기계 장치들, 그리고 무정의에서 흘러나온 익숙한 목소리. 서아리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무정의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저 목소리 설마... 도지는 턱을 굳게 다물며 말없이 그녀의 옆에 섰다. 하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버지 맞나요? 도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무님, 지금 당장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평소 강인하고 자존심 강한 모습은 사라지고 커다란 폭풍 속에서 중심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전무님, 지금은 믿는 사람을 다시 선별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충분히 변조된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말에도 불구하고 하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가 왜 저를... 그 질문은 도진의 가슴을 찔렀다. 아직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도진은 전화를 받으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 남게 중얼거렸다. 무정이 목소리, 내가 확인해 볼게. 음성 변조 여부, 주파수 흔적, 신호적 전부 분석해 볼게. 가능하겠어. 나 혼자면 힘들지. 근데 내가 아는 애 중에 음성 분석 전문이 있어. 그쪽에 넘기면 24시간 내로 결과 나올 거야.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한다. 전화를 끊고 도진이 돌아서자 하리는 여전히 벽에 기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의심,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전무님, 도진이 다가갔다. 지금 중요한 건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감정은 조금 뒤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지러웠다. 경찰과 경호팀이 도착하고 침입자 2명은 다른 층으로 옮겨져 조사받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는 사건 현장으로 잠정 폐쇄되었고 그날 밤 하린과 도진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서아리는 도진과 함께 임시로 마련된 안전 숙소로 옮겨졌다. 도심 외곽의 보안이 우수한 고급 빌라였다. 그러나 옮겨진 후에도 그녀는 쉬지 못했다. 불안과 혼란 속에서 그녀는 도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정말 아버지가 아닐까요?
도진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가능성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죠? 도진은 서류 가방에서 여러 자료들을 꺼냈다. 진우 쪽을 더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가 서강문 회장과 접촉했는지 혹은 다른 누군가와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 씨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전무님은 강한 분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당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 말은 도진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새벽이 밝아오기도 전 준호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도진아, 일 났다. 무슨 일이야? 침입자 둘 중 한 명이 미친 짓을 저질렀다. 무슨 짓? 목숨 끊었어. 도진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말도 안 돼. 그들은 군인 출신이야. 그렇게 쉽게. 누군가 안에서 지시한 거겠지. 준호가 씁쓸하게 말했다. 이 정도 규모의 작전이라면 전문가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조직이 개입된 거야. 도진은 순간 깨달았다. 영원히 입을 닫게 하려고. 맞아.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건 배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다. 도진은 통화를 끊고 난 뒤 할인에게 다가가 사실을 전했다. 그녀는 의자를 꽉 잡고 말했다. 이제 숨길 생각조차 없다는 거네요. 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이해했다. 이 싸움은 이미 가족 간 분쟁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그날 오후 준호가 새로운 정보를 들고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남은 한 명, 침입자. 지금 취조 중인데 이놈, 입을 거의 닫았어. 그럼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야. 거의 그래. 근데 하나 의미심장한 말만 했어. 도진과 하리는 준호의 입술을 바라보며 긴장했다. 준호는 한숨 쉬며 말했다. 너희는 너무 늦었다고.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늦었다는 말, 이미 다음 계획이 있다는 것. 하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번에도 저를 죽이려는 건가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 목표는 너 혼자가 아닐 가능성이 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진은 준호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 펼쳤다. 거기에는 서진그룹 내부 주요 회의 일정, 리스크 관리 담당자들의 출입 기록, 그리고 서할인이 진행해야 할 다음 일정이 크게 표시되어 있었다.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일 회장님과 이사회가 있는 날이네요. 도진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전무님, 배후의 목적은 단순히 전무님 제거가 아닙니다. 그럼 도진의 눈이 깊어졌다. 전무님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 빈틈을 누군가가 대신 차지하게 만드는 것, 즉 권력 재편. 하리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 도진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강문 회장이 배우라면 전무님을 배제할 이유가 있긴 합니다. 하리는 절망한 듯 눈을 감았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 딸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권력 앞에서 가족은 종종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하리는 고개를 떨구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도진은 물었다. 전무님, 이제 회장님을 직접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녀는 두 눈을 뜨고 도진을 바라보았다. 지금요. 네, 도망치면 더 위험해집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지켜줄게. 너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넘기며 큰 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더 이상 피하지 않겠어요. 그날 저녁, 서아리는 도진, 준호와 함께 서진그룹 본사로 향했다. 밤인데도 본사는 밝게 불이 켜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불길한 느낌이 스며들었다. 도진은 차 안에서 말했다. 전무님, 혹시 어떤 일이 생겨도 절 믿으십시오.
하리는 잠시 그를 바라본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 씨가 곁에 있으니까 갈 수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짧지만 깊은 눈빛이 오갔다. 준호가 말했다. 좋아. 오늘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숨겨질 수도 있어. 어떤 경우든 끝까지 집중해야 한다. 그들은 본사 정문 앞에서 차에서 내렸다. 청회색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빌딩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로비의 등불이 묘하게 흔들리며 불길한 예감을 더욱 키웠다. 하리는 문을 열기 전에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엥가요. 도진이 그녀를 보호하듯 옆에 섰다. 이제 그들은 가장 위험한 공간, 가장 어두운 진실, 그리고 가장 아픈 대면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은 조용히 로비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러자 그곳에는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이 그들을 기다리고 서 있었다. 서진그룹 부회장이자 서할인의 작은 아버지, 서준혁. 그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다, 할인아. 그리고 그 미소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배우를 암시하고 있었다. 서준혁 부회장이 로비 중앙에 서 있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손을 뒤로 감춘 채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할인아, 이렇게 늦은 밤에 회사를 찾은 건 무슨 일 때문이니?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내면에 감춰진 냉기가 전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할인은 흔들리는 감정을 억누르며 작은아버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작은아버지. 그래, 그럼 올라가서 얘기하자. 부회장은 미소 지으며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은 느리게 그 안으로 탑승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리는 은은한 음악은 이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묘한 평온함을 가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63층까지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이사회 전용 라운지는 인적이 끊긴 상태로 정막에 잠겨 있었다. 하리는 먼저 입을 열었다. 작은아버지, 혹시 최근 회사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들, 저를 향한 공격들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준혁은 웃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확히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지? 차량 사고 조작, 가스 누출, 그리고 펜트하우스 침입까지. 도진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전부 누군가 계획적으로 노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배우가 회사 내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준혁은 잠시 입술을 얇게 다물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말했다. 그래서 의심이 나한테 온 건가? 도진은 그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했다. 표정 변화는 적었지만 어딘가 피하는 듯한 눈빛이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그리고 서강문 회장이 들어왔다. 라운지 전체의 공기가 단번에 긴장으로 뒤틀렸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하리나, 너도 왔구나.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강문 회장은 그녀의 표정을 보며 뭔가를 감지한 듯 말했다. 표정이 좋지 않구나. 하리는 곧장 질문을 던졌다. 아버지, 최근 일어난 일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나요? 회장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수초간 이어졌다. 그리고 그는 준혁 부회장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혹시 너 때문이냐? 준혁은 낮게 웃었다. 형님, 너무한 것 아니오. 조카가 공격당했는데 제가 왜 그런 일을. 하지만 그의 말은 회장의 단호한 한마디에 끊겼다. 이미 알고 있다. 라운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할인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 강문 회장은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듯 책상 위에 하나의 서류 파일을 내던졌다. 사내 감사팀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던 조사 결과다. 침입자들 중 한 명이 서준혁 너와 접촉한 기록이 있다. 하리는 숨을 삼켰다. 작은아버지가. 준혁은 그제야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래, 맞아. 왜 저를. 하린의 목소리는 부서져 있었다. 준혁은 의자를 뒤로 제치며 말했다. 네가 후계자가 되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을 줄 알았지. 그런데 갑자기 회장님이 하린이를 후계자로 두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3번 두드렸다. 내가 평생 준비해온 걸 한순간에 빼앗기게 생겼잖아. 하린은 눈을 크게 뜬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저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회사에 기여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작은 아버지의 자리를 뺏을 생각은 그게 문제야. 준혁이 말을 끊었다. 넌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널 원했지.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러니 나는 내 자리를 되찾으려고 한 것뿐이야.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처음 계획은 너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었지. 할인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그때 강문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너를 정말 내 동생으로 봤는데 형님께서 그런 배신을 말하실 자격이 있습니까? 준혁의 음성이 낮게 떨렸다. 형님도 예전에 제 어머니를 배신했잖습니까? 라운지는 찬바람이 흐른 듯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때부터였어요. 이 집안은 사랑도 믿음도 없는 집안이라는 걸 깨달은 건 준혁은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 바지를 정돈하며 말했다. 그러니 할인이가 사라진다면 남는 건 내 자리뿐이겠지. 도지는 앞으로 나섰다. 그걸 위해 사람들을 죽이려 한 겁니까? 준혁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 자리는 원래 그런 자리야. 젊은이. 도진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네, 역겨운 말이군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경호원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준호가 그 뒤를 따라 들어오며 외쳤다. 형님 확보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준혁을 제압했다. 그러나 준혁은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할인아, 이 싸움은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를 싫어하고 너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은 회사 곳곳에 널렸다. 그 말은 할인의 가슴을 찔렀다. 그 순간 서강문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걱정 마라. 이제부턴 내가 지킬 것이다. 할인은 놀라 회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미안했다. 모든 걸 내게 떠넘긴 것도 도와주지 못한 것도.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나를 믿지 않는 줄 알았어요. 믿지 못한 게 아니다. 너를 지킬 수 있을지 두려웠던 거다. 처음 보는 회장의 모습이었다. 강하고 단단했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잃을까 두려워한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할인은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부터는 같이 싸워요, 아버지. 강문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준혁은 경찰에게 넘겨졌고 그가 지시한 모든 일은 서진그룹 내부 스캔들로 크게 보도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고 할인은 새로운 후계자로서 단단한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도지는 위협 요소를 정리하며 늘 그녀의 곁을 지켰다. 며칠 후 해가 지는 강남거리가 붉게 물든 시간, 도지는 정비소 문을 닫으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할인을 보았다.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할인은 미소 지었다. 보고 싶어서요. 도지는 미소도 짓지 못한 채 그녀의 말을 들었다. 전무님, 이제 정말 괜찮아지신 거 맞죠? 그리고 이제 전무 아니에요. 그녀는 도진 앞으로 다가와 말했다. 그냥 서할인이에요. 당신이 좋아하는 이름으로. 도진의 가슴이 뜨겁게 뛰었다. 네, 할인 씨. 할인은 도진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숨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앞으로는 같이 걸어가요. 도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내가 가진 건 이 정비소뿐인데. 할인은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게 좋아요. 당신이 가진 거, 당신의 마음이 제일 크니까. 도진은 마침내 웃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강남의 넌사인 아래에서 따뜻하게 서로를 안았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앞으로도 어려움은 많겠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를 선택했다. 함께 싸우고 함께 나아갈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